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경남 통영경찰서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관들은 결국 전기 충격기를 쏴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다른 20대 남성 한 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흉기를 휘두른 남성의 직업이 도축업자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경기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행패를 부려 논란을 빚은 목사 모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모녀는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막무가내 환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 교수님, 박 변호사님. 네. 실망입니다. 뭐요? 이수진 기자. 예? 왜 인사도 안 하고 안 나오셨어요? 왜? 그냥 가버렸는데. 인사할게요, 가서. 어디로 가서? 요 위에. 아예 깍쟁이, 아예 진짜. 하여튼 센스는 하여튼 센스. 요 위에 있겠죠. 그렇죠. 예. 위에 있습니다. 예, 일단 예. 가시는 길에 인사 좀 하고 가세요. 네, 맛있는 거 하나 사주고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깍쟁이 진짜. 재치쟁이.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지금 이곳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는 조금씩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계신 곳 시작됐습니까? 자,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고 특히 중북부에 집중호우 내린다죠. 천둥 번개와 함께 말이죠. 걱정입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시고 특히 이 물가 근처에는 안 가셨으면 합니다. 꼭이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김서연 기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면서 휴대폰으로 보는데 제 이름이 불렸어요. 동명이인이겠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신 서은숙님. 아닙니다. 은숙님 맞습니다. 자, 이수진 기자 가서 아쉽지만 김서연 기자 와서 반갑습니다 하신 박신우님. 사반에는 미남 미녀 패널만 나오네요 하신 레리꼬님. 예, 양지열 변호사님 고개를 흔드셨어요. 자, 미스코리아 찐 출신이란 걸 내색 않고 회사 생활을 했다니 정말 놀라워요. 엄청 겸손하신 듯 하신 다이노소스님. 그러니까요. 자, 박지훈 변호사님은 얼굴에 빨래집게 꽂기 한국 기네스 기록 보유한 것도 그렇게 광고를 하시는데. 자, 원보 씨 들고 있는 이 볼펜 정보 좀 알려주세요 하신 니나노님. 이거요. 야, 이렇게 하면 뚜껑 막대 사탕 이 사면은 주는 그런 사은품이었습니다. 자, 저희 집 TV는 사건 반장 볼 때만 틀어요 하신 강혜숙님, 팽집사님, 김포 사시는 나나공주 이모님, 조희숙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정화조 차량 전신주와 추돌입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이곳은 부산시 한 도로입니다. 자, 순식간에 지나간 저 정화조 차 가로등 전신주 꽝꽝 들이받고요. 충격으로 저렇게 불길이 확 10분 만에 도착한 소방대원들 열심히 진화 작업에 나섰고 차량은 전소됐고 무려 40분 만에야 불길이 겨우겨우 잡혔습니다. 자, 김서연 기자, 운전자는 사망을 한 사고였는데 정말 일대가 폭탄이라도 맞은 듯이 특히 저 전신주에 불이라도 번졌다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뻔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부산 영도구에서 한 정화조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으면서 전복도에 불에 탔습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는데요. 다행히 다른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인근 주택가 4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소방이 출동해서 40여 분 만에 모두 불이 꺼졌는데요. 아직 정확한 이유는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땡땡 보고 도망간 사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황당한 사연입니다. 사건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경기도 김포의 한 무인 인형 뽑기 방. 자, 가게에 들어온 이 여성 뽑기엔 관심 없는 듯 기계들을 그냥 휙 지나치더니 구석으로 가더니 다짜고짜 지금 옷을 이렇게 확 내립니다. 응가를 식사 시간에 죄송합니다, 가족 여러분. 자, 이 정도면 됐다 싶었는지 다시 의관을 정지하고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자, 인형을 뽑고 가 했더니 세상에 응가를 놓고 갔습니다, 박 변호사님. 인형 가게에 좀 큰 거, 작은 게 아닙니다. 큰 거를 참 식사 시간인데 하여튼 갔는데 이 지난달 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무인 가게인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전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가게에 들어온 사람 대부분 냄새 나니까 가버리고 그렇죠. 전화 준 사람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다. 냄새가 나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보니까 참 저 모습이 지금 담겨 있는 거죠. 네. 그 전날 7시에 젊은 여성이 와가지고 다급하게 들어오더만 구석에서 용변을 보고 갔던 장면이 포착이 된 거고요. 술에 취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예. 뭐 용변 보는 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지하에 문이 화장실이 있는데 굳이 저 구석에 가서 놓았다라고 하고요. 자, 문제는 이제 이게 상당히 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게 오랫동안 좀 이렇게 좀 모입니다. 그게 죄송합니다. 예. 모이기 때문에 뭐가 모여요? 뭐가? 냄새 같은 게 좀 많이 이렇게 향기가 나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특수 업체를 불러가지고 냄새 제거하는 비용까지 50만 원 들었다 하고요. 아마 이 여성분 찾아내면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제작진이 그 가게 사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이병헌 씨가 이 김영철 씨에게 날렸던 그 대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혹시 목욕값을 안 줘서 그런 걸? 죄송합니다. 사장님도 그게 너무너무나 궁금하다고 아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장사 힘들잖아요. 어디나 다. 근데 저거 치우는 동안에 좀 영업도 못 하셨을 거니까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아유, 참 좋아. 일단 경찰에 엄부방위로 신고를 했고요. 경찰에서도 CCTV 추적하면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경찰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본 적 없죠. 이걸 왜 그랬는지 경찰도 일단 알아보고 나서 조치를 취하겠다. 혹시라도 고의로 그런 거면 엄부방위까지 갈 수가 있고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거는 경범죄에는 최소한 해당하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진짜 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 뭐 생리적인 그 문제를 이제 워낙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 세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급 차선 변경 하더니 쿵입니다. 자, 오늘은 경승합차 이 다마땡과 관련한 사고 영상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불박차 트럭 잘 달리고 있습니다. 왼쪽 다마땡 주목해 주세요. 도로가 밀리는 것 같아. 밀리는 것 같더니 이거 그냥 갈까 말까 에라 모르겠다. 우회전 하자 하면서 트는데 꽝 이런 충돌 전에 이미 탁 틀면서부터 이렇게 뒤뚱하더니 이거 운전자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요. 자, 또 다른 영상 볼게요. 예. 비 오는 날 지금 잘 달리고 있어요. 저 다마땡, 파란색 다마땡. 왜 이게 교차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밀고 들어왔을까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여기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죠. 어. 저렇게 가로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중앙선 침범입니다. 아하. 침범이기도 하고 속도도 꽤 많이 냈던 것 같고 이제 블랙박스 이 버스도 속도가 좀 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중앙선 침범 문제가 되는데 일단 여기서 이 과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저 장소 자체가 도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도로는 아니라고 해가지고 좀 문제가 또 달리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 다마땡 저 차량 자체는 택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 도로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 부분 조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혹시 그 아이유 씨 나오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박 변호사님 보셨습니까? 네. 거기 보면 이 다마땡 네. 이 차가 하여튼 코너만 돌았다면 이렇게 많이 위 돌다가 넘어질 뻔하다 넘어지지 않는 모습 약간 과장이긴 한데 실제로 좀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약합니다. 작은 소형차고. 박 그러다 변호사님 보니 큰 사고가 죄송한데 납니다. 제가 지금 교수님께 질문 좀 드리려고. 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근데 진짜 이게 무게 중심이 위에 있다 보니까 저 경승합차 이게 확 이 코너를 돌면 위험합니다. 저게 이제 중국에서는 빵차라고도 불러요. 뭔 차요? 빵차. 빵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식빵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빵차라고도 부르는데 뭐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저런 게 이제 많은데 저런 거는 이제 모시는 분들이 뭐 갑자기 이제 급회전을 하게 되면 이 무게 중심 때문에 저렇게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아하. 아까 이제 공항에서도 이 달린 그 분 같은 경우는 아니 도로를 갖다가 저런 식으로 가로질러서 이렇게 오게 되면 이게 무슨 횡단보도에서 사람 지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여기는 뭐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았고 너는 10km를 과속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이제 그 트럭의 대처가 좀 빨라서 그 커다란 사고는 면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진짜 아무튼 저 다마땡 타고 다니시는 차주분들 너무 급격한 이 핸들 핸들 너무 급격하게 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뉴스 네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까지 점점점. 자, 순찰차를 2번이나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간 큰 운전자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앞차가 음주운전 같아요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저 차다 했죠. 근데 쿵 치고 이미 나잡아발 하면서 지금 도주를 합니다. 중앙선 침범에 왔다 갔다 고개 운전까지. 자, 급기야 경찰차가 따라붙었는데 또 쿵 하고 갑니다. 도주합니다. 자, 실랑이 끝에 앞뒤를 포위한 경찰들. 이제 잡았습니다. 자, 너 나와. 실랑이 끝에 잡았습니다. 검거 성공. 역시나 만취 상태였다는데 심지어 저 차량 훔친 차량이었다고요? 네, 지난 5월 20일 새벽 2시쯤이었죠. 경포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순찰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전날 밤 타이어 가게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경찰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16km가량을 무법 주행했다고 합니다. 결국 1시간쯤 후에 현행범 체포됐고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0.150%였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경찰차를 한 대도 아니고 진짜? 2대씩 쾅쾅. 이거 금융치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야, 이것도 심각해요. 지금 범죄가 절도 있죠. 그리고 경찰관을 다치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이런.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음주에다가 무면허죄까지 도로교통 위반. 만약에 경찰차를 손괴했을 때는 그것도 도로교통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가 지금 중복적으로 적용이 되고 모든 범죄가 상당히 형량이 지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어떤 약식이 아닌 정식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오. 정식 재판 되면 저는 실형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진짜요? 보고 전과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거기에다가 손해배상 같은 거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5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믿었던 알바생의 배신입니다. 자, 사진 함께 보시죠. 자,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알바생이 배달 앱으로 온 주문을 몰래 자기 마음대로 취소했다는 겁니다. 6월 한 달 취소 건만 88건. 피해 금액만 무려 230만 원. 세상에 이런 배신 배반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거의 왼수네 이거. 자, 내가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켰는데 만약에 그 가게에서 취소를 했어요. 일방적으로. 아니 그러면 아무리 맛집이어도 이거 이용하고 싶겠습니까? 자, 그나저나 김 기자,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또 있었다고요? 네, 어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이 글을 쓴 자영업자는 배달 앱으로 들어온 주문건을 알바생이 임의로 취소하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고 합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이미 취소된 건수만 88건이고 피해액은 230만 원에 달했는데요. 이 작성자의 친구 역시 자영업자인데 이 사람도 6월 한 달 동안 60건에 달하는 주문 건수가 취소됐고 허허. 200만 원을 손해봤는데 이게 다 직원이나 알바생이 마음대로 취소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허. 그러면서 이미 취소한 직원을 이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이럴 경우에 보니까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이러면은 진짜 알바생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주문을 취소해서 영업상에 손해를 안겼다. 야, 이러면은 앞으로 사람 무서워서 이게 쓰겠습니까 이거? 아니 저 가게 주인이 장사가 잘 돼야 본인도 잘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뭐 공동 운명체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알바생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나이가 젊은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한 50대의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뭐 나이도 있고 또 뭐 이전에 이 알바를 하기 전에 뭐 경력도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주인에게 얘기를 함으로써 좀 신뢰를 받았고요. 또 가게를 위하는 척 나름대로 굉장히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고야. 이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배신감 이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하. 언론 보도에 나온 그 이외에 이 배달이 뭐 주문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뭐 이렇게 힘든 게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배신을 했을까?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쌓인 것은 없을까 하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어쨌건 저런 상황이 되면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픽 뉴스 보여주시죠. 배달 기사의 억울한 사연. 아하, 음식 배달을 하러 갔다가 알몸 상태의 여성 주문자와 짝 마주쳐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이분 자칫했으면 억울한 일을 겪을 뻔한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하는 분인데 배달할 때 요즘에 음식 주문해 보시면 알지만 배달 음식 도착했습니다라고 문자가 오잖아요. 예. 문자 오고 또 사진도 찍어서 문 앞에 맞습니다. 놓은 문 것도 앞에 놓은 보여주지 사진. 않습니까? 이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도착했습니다라고 하고 음식을 문 앞에 놓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문이 벌컥 열리고 안에서 음식 주문한 분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성인데 알몸이었던 겁니다. 아이고야. 딱 마주치니까 이 여성은 또 소리를 확 지르고 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나서 자기는 알몸인데 그걸 촬영하려고 하고 뭐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또 여성이 들어가고 나서 문이 다시 열려더니 남성이 뛰쳐나와서 너 뭐야? 신고할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진짜 천만다행이었던 게 예. CCTV를 보니까 이 네. 기사분이 엘리베이터 음식을 놓고 다시 엘리베이터 타려고 엘리베이터를 발로 딱 잡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못 그런 거- 내려가게 그렇죠. 급하니까. 어. 그러니까 경찰이 보니까 이건 강도할 의사가 전혀 그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풀려났답니다. 그렇구나. 박 변호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알아봤더니 다음 날 저 커플들이 경찰을 통해서 저 배달 기사분한테 직접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여자친구가 좀 오해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대요. 네. 자, 그러면서 이 남자친구 제가 이 친구를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좀 멋진 척을 하고 싶었습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 사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큰 실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억울하게 무고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과하는 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귄 지 한 달밖에 안 된 진짜 여자친구가 어떤 남자한테 꺄앙 막 이랬는데 남자가 그 상황에서 침착하게 할 수 없잖아요. 어렵죠. 그렇게 하기 어렵죠, 사실은. 네,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예. 네. 그게 다 말씀 네. 끝나신 건가요? 네. 예. 뭐좀 민망스러워서. 네. 민망스러워서. 네, 민망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이 셋을 키우면서 가게 영업까지 하시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까지 하고 계신다는 김보영 여사님. 김보영 여사님 혹시 보고 계신가요? 졸음이 막 쏟아질 때 티빙으로 사반 보시면서 뾰로롱 소리 들으시면 잠이 깨신다고요? 좋습니다. 합격 기원하면서 제대로 해드리죠. 뾰로롱. 오늘을 버티는 당신을 다시 위로 따뜻한 세상 위로 위로합니다. 원적외선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숙면으로 당신을 위로 오늘의 위로 슬립 테라피 소프라믹. 특별한 이들의 대부분은 초심이라는 페이스를 유지했을 뿐인 보통 사람. 너처럼 Keep the Pace. 도르코 페이스 3D 모션. 경남 통영 경찰서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관들은 결국 전기 충격기를 쏴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자, 경찰서 습격 사건이 또 있었네요.
네, 지난 5일 오후 6시 50분쯤 한 40대 남성이 통영경찰서 현관 앞에서 상의를 벗은 채 소란을 피웠습니다.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손에 흉기를 다른 한 손에는 깨진 소주병을 들고 여기 들어오면 데리고 간다 이렇게 외치면서 경찰관을 위협했는데요. 경찰이 남성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손에 든 흉기와 깨진 소주병으로 계속 위협을 가하자 결국 테이저건을 쏴서 제압했다고 합니다. 자, 보시는 대로 저런 남성과 경찰의 대치 5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자, 급박했던 상황 화면으로 보고 가시죠. 진정 좀 하세요. 차장님 모셔올 테니까 얘기 좀 해요. 기다려보세요. 내가 한마디 술만 이길 동안 재미고 나와라. 억울한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얘기 들어드릴게요. 하지 마자. 경씨. 하면 안 돼. 아니에요. 정리가 가만. 가만. 양 교수님 왜 저런 거예요, 저 사람? 저 남성의 주장은요, 자기 휴대전화가 해킹을 당하고 또 누가 자기 명의를 도용해서 휴대전화도 개통을 해서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경찰이 진정을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다라면서 저렇게 난동을 부린 건데요. 경찰에서는 그래요.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남성이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고 심지어 가택에 방문까지 했는데도 나타나질 않아서 아무래도 이건 뭔가 좀 망상을 가진 것 같다 해서 종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입장이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보신 것처럼 진압이 됐고 경찰에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 내 휴대전화가 해킹됐다 딱 여기 이것만 들어도 뭔가 정신이 조금 네. 그렇구나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이번 사건 경찰에서 저렇게 영상을 제공을 해준 데다가 기자들 앞에서 남성을 저 제압했던 경찰의 테이저건 시범까지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렇죠. 야 이렇게 좀 이례적이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바디캠 영상입니다. 제가 몸에 이제 착용하는 경찰관 몸에 착용하는 그 영상을 공개를 했고요. 실제로 지금 이 제압한 유경입니다. 이 유경이가 테이저건을 쏘는 모습, 유상민 경인데요. 바로 보여줍니다.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가 보여줬던 게 뭐 자랑하려고 보여줬기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좀 부실 대응 사건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예. 인천, 뭐 여수 등등 그 사건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경찰들 뭐 테이저건을 잘 못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언론 여론을 조금 달리 좀 하기 위해서 인터뷰도 하고 직접 테이저건 시범까지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여수와는 다르다. 자, 방금 박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수에서 그 파출소에 어떤 괴한이 화살총을 쏘고 달아났던 사건. 당시 파출소 안에는 7명이나 되는 경찰들이 있었지만 10분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뭐 이런 비판이 쏟아졌었는데 일단 그 모습과는 대비가 됩니다. 그렇죠. 이번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경찰에서도 직접 그 제압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그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여수에서 그 20대 남성이 파출소에 들어오려고 문을 딱 여니까 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 틈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가져왔던 그 화살총을 쐈죠. 그 당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7명이 안에 있었는데 이 아크릴판을 뚫고 그리고 책상에 이제 박혔단 말이죠. 그 소리가 굉장히 컸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명이 전부 다 이제 그 누워 있는 상태에서 심지어는 그 안쪽에 있던 사람은 112에다가 뭐 이렇게 지원을 요청했건 어떻게 됐건 우리가 112라고 하면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근데 112 신고하면 누가 나가야 되냐면 그 파출소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예를 들어서 실탄과 권총이 지급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고 그건 한 10분 정도를 그냥 안쪽에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논란이 있었던 그 사건과는 이번 사건이 상당히 대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효과적으로 이렇게 진압을 했던 사건이 또 어제 서울에서도 있었다면서요? 오전에 홍익지구대에 술에 취한 남성이 들어와서 난동을 부렸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들어와서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왔고요. 흉기를 지구대 내에 있는 걸 휘둘렀는데 마찬가지로 테이저건으로 제압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남성 술에 취해서 자기는 뭘 부순 기억은 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상습범 같은 게 이 남성이 지난 1일에는 또 그 강서구에 있는 지구대도 찾아가서 소란을 피웠다라고 하네요. 참, 이 교수님,
이게 이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뭐 이런 막 괴한들 와가지고 이게 날이 더워져서 그런가? 이거 왜 이런 거죠 도대체? 갑자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날이 추워도 그렇게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주폭과의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마시면 아예 파출소에 전문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 마시면 자 이제 파출소 한번 가볼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하.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파출소에 간다 하더라도 자기가 별로 손해 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아하.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 술 마시고 자 한번 가서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은 그 길로 잘못하면은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 말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아,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술을 먹어도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이제 강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보면 동네에서 활당이 돼가지고 한두 명 같은 경우는 술만 먹으면 파출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그 어떤 그 적합한 그런 그 엄벌을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제가 오 교수님 말이 사실이라는 거를 제 지인이요. 예. 파출소가 있던 자리, 파출소가 이전한 자리에 사무실을 얻었다가 밤마다 새벽마다 난동 부리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상에. 몇 달 못 버티고 회사를 옮긴 사람이 있어요. 어쩜 좋아. 그러니까 거기가 파출소인 줄 알고. 파출소는 이미 떠났는데도 술 먹고 취해서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심각합니다, 실제로. 자, 어찌됐든 여수 이 파출소 화살총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도 경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선 경찰들의 이 내부 분위기는 이 바깥의 분위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우리가 죽어야 했나? 이거 무슨 얘기죠? 네, 어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한 경찰청 소속 직원이 올린 글이 올라왔는데요. 제목은 경찰관이 죽었어야 했던 거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여수파출소 화살총 사건에서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순간에 경찰관이 석궁에 맞아 죽었으면 경찰관은 순직이라고 글을 써줬겠냐. 오히려 석궁 하나 대비 못하고 피습당했다고 쓰셨을 것 같다.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예. 자, 사건 발생 당시 112에 셀프 신고를 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좀 사실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경찰이 경찰을 신고한다. 이게 뭔 말이냐. 이 부분이 가장 좀 이렇게 보기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비난을 계속 받았던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어요. 무전기로 지원 요청하는 것보다 112로 상황실에 만약 지원 요청을 하면 권역으로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또 경찰관들도 있고요. 또 이게 의미가 좀 있는 게 112에 신고했다가 아니라 112에 지원 요청했다라고 보도가 됐으면 보도가 만약 그래 됐으면 비난이 덜했을 건데 용어가 문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론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디 경찰에 신고하느냐 근데 그게 신고가 아닌 어떤 지원 요청이라든지 또 권역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게 비난받을 일인가 이렇게 해서 생각을 좀 해볼 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경찰 내부의 주장에 대해서 이걸 보도한 뉴스의 베스트 댓글 제가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당시 파출소 내에서 엄폐하고 지원 요청했던 것까지 오케이. 자, 문제는 지원이 올 때까지 용의자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는데 그걸 막기 위한 행동을 당시 현장 경찰들이 했느냐.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일부 경찰관들은 좀 섭섭하게 생각을 할 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112에 전화를 했다 안 했다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7명의 경찰관이 10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팩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게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도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제 이 경찰관들에게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위협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수능,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인데 이거는 치명적 공격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고위험 물리력인 바로 권총을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7명이 권총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거기에서 꼭 우리 경찰이 죽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방에서 무장공비가 와서 총을 탕 쐈는데 거기는 모든 경계병력들이 다 이렇게 누워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 군인들 다 죽어야 됩니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직접 대응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문제지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7명이 아니라 70명이 10분 아니라 1시간이라도 누워 있을 수 있지만 경찰은 그 경찰의 어떤 그 직책이라든가 기능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니까 뭐 경찰이 꼭 죽어야 되느냐 우리는 거기에다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지원 요청했다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기회에 그냥 딱 이건 잘못했다 왜 그러냐면 경찰 자체에서 지금 현재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찰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그 사항 일지 같은 것이 좀 위조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잘못한 거는 그냥 잘못했다라고 하고 또 고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예,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경북 안동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다른 20대 남성 한 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흉기를 휘두른 남성의 직업이 도축업자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정리합니다. 자, 지금 막 CCTV 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진짜 오늘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은 아마 이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네, 지난 4일 오전 2시 30분쯤 안동시 옥동 길거리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현장이 담긴 CCTV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남성이 빨간색 옷을 입은 남성의 어깨를 수차례 밀칩니다. 당시 이 남성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계속 밀려나던 남성이 피해자에게 한 차례 흉기를 휘두르자 피해자는 더욱 세게 남성을 밀치는데요. 주춤하던 남성은 순식간에 또 한 번 흉기를 휘두르고 피해자는 휘청거리다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남성은 피해자가 쓰러지는 걸 지켜보다가 자리를 뜹니다. 자, 이게 원본 영상이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끔찍한 장면이 있어서 최대한 블러드 치고 이렇게 스톱해서 편집을 했는데 이게 양 변호사님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겁니까 이거? 이게 정말 이게 시작으로 보면요 너무 황당할 정도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남성도 이 피의자인 범인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거고 피해자 일행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피의자인 남성이 술을 다 마시고 나가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눈이 마주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분 나쁘게 찾아보냐라는 식으로 이게 거기서 시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바람에 피해자 일행에게 사실은 피해자인 남성이 1시간가량 집단 폭행을 또 당한 거예요. 6, 7명에게 끌려다니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집단 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흉기를 가져와서 휘둘러서 결국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이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이렇게 될 일이었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 피의자 같은 경우도 이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찰 조사가 어려울 정도로 술이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이게 커질 일이었어요, 이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저 빨간 옷이 피의자입니다. 흉기를 휘두른.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남성이 이제 피해자, 지금 피를 흘리고 쓰러진 피해자인데 일단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한다는데 말씀드렸지만 편의점에 가서 흉기를 이렇게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일단 우발적으로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이 그 피해자 일행이 남성을 끌고 다니면서 1시간 동안 폭행하고 괴롭혔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피해자적 측면에서 피해자 유책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피의자의 생각에서는 당시 상황에서 자기가 그런 어떤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해코지를 할 흉기를 자기 손에 넣어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기는 살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우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은 우발적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던 뭐 어떤 다른
흉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자기가 방어 차원에서 했다면 그게 우발적이다라고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흉기를 사러 그 근처까지 가서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 사람은 자기는 우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것이 우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쾌하게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영상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피해자와 그 또 피의자 이 두 사람을 둘러싼 무성한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칼잡이? 자, 이게 무슨 소리죠, 박 변호사님? 이른바 전문 칼잡이였다라는 소문이 퍼졌는데요. 이것은 인터넷 신문사에서 좀 보도됐던 게 아마 확산이 됐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 그 신문사에서 피해자는 도축하는 업을 칼을 아주 잘 쓰는 도축업을 하는 칼잡이였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또 죽은 사람은 그 피해자 죽은 사람 조폭이다. 포항의 조직폭력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났는데 실제는 좀 달라요. 도축업 종사자는 맞아요. 그렇지만 도축업 하는 사람 중에 칼 쓰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하게 되고 보도가 조금 과잉 보도된 거고요. 또 그 피해자 같은 경우도 죽은 사람하고 일행 자체가 조폭이 아니고 대학생 일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과장되게 보도가 되고 소문들이 무성해서 더 좀 사람들이 놀랐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소문이 돌게 된 이유가 그 피의자가 한 번 휘둘렀는데 그런 변이 벌어졌고 또 피해자는 몸에 문신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뭐 정황들이 막 뭐 입에 입을 타고 옮겨지다 보니까 이런 소문이 번진 건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또 M1 피해자까지 나왔다면서요. 저 지역의 한 정육식당에 그 정육식당에 일하시는 분 중에 이제 뭐 아드님이 갑자기 저 피의자로 어떻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바람에 저 정육식당 주인하고 그 부모님들은 너무 황망한 상황에 살인범으로 졸지에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 이거 처음 기사를 봤거든요. 기사 제목이 전문 칼잡이라는 식으로 제목이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분이 너무 그 기사 욕심이 나가지고 추측성 기사를 함부로 쓴 게 그렇게까지 큰 일파만파 소문이 났고 영상까지 뒷받침이 되면서 막 사람들이 엉뚱한 피해자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이런 부분은 좀 언론에서 좀 주의 깊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걸 이렇게 그냥 화제를 만드는데 더 집중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한 누리꾼은 그런데 피해자 그러니까 흉기를 맞고 쓰러진 이 피해자에 대해서도 뭔가 어떤 폭로가 나왔더라고요.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 사건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먼저 포항에 산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피해자 일행과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누리꾼은 피해자 일행 중 4명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죽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4명이 포항 도구리에서 알아주는 악질이었다. 소년원에도 몇 번 들락날락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에도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비겁하게 시비 걸고 몰매하고 또 그걸 SNS에 올려서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좋아했다. 이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자, 일단 이건 뭐 주장으로 나온 것이고요.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피해자, 쓰러진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뭐가 됐든 피의자를 계속 뭐 1시간 동안 끌고 다니면서 폭행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처벌받습니다. 처벌돼야 되고요.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피의자, 이 살인했던 남성, 이 남성이 계산하러 가는데 그 계산 직후에 이 시비를 걸었다고 하거든요. 시비를 걸어서 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집단적으로 1시간 정도 폭행당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 집단이 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부분 공동폭행죄 내지 공동상해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고요. 이 살인죄는 이 남성 피의자의 범죄고요. 이 여러 명이 했던 폭행 상해 부분은 이 여러 명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문제는 결국은 살인까지 간 사건입니다. 아마 이 나머지 이 폭행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죄책이 결코 가볍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사건이 안동시 옥동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어제 저희가 안동시청에서 스토커에 의한 흉기 난동
살인 사건 전해드렸었는데 역시 뭐 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네, 이 남성은 가정폭력을 일삼아서 법원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접근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까지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빈 관사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고요. 또 현재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의 한 직장 동료에 따르면 최근 이 남성이 가정도 포기하고 전부를 걸었는데 당신은 아니구나 이런 혼잣말로 푸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군요. 자, 일단 뭐 공교롭게도 안동에서 이렇게 연이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자,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전해드릴 땐 이 공무직 이 사람 범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 침묵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범행 동기를 이제선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이 두 사람이 부서가 달라서 만날 일이 없는데 왜 저런 사건이 발생됐을까 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제가 이제 앞에서 그 설명된 것을 그 기초로 해서 추정컨대 이건 치정 관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처음에 보도가 되기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서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도 포기하고 전부를 걸었는데 당신은 아니구나. 그렇다면 그 이전 단계에 있어서 가정폭력이 있고 이혼 소송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이번에 살해를 한 그 피해 여성과 새로운 관계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 이 피해 여성이 거절을 해서 그 어떤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한 모녀가 고깃집에 들어섭니다. 식사를 다 마친 모녀는 결제를 하고 돌연 항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옆자리에 사람을 앉혔다는 이유로 식당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주가 들어주지 않자 협박과 폭언을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양주시에 신고까지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까지 올린 모녀. 결국 이들은 공갈미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모녀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 지난해 논란이 크게 됐던 사건이죠. 김 기자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 모녀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해 5월 26일 오후 7시쯤 양주 옥정 신도시내 고깃집에서 32,000원짜리 메뉴를 주문해 결제한 뒤 돌연 옆자리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하다면서 업주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식당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라면서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업주가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해당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양주시에 신고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SNS와 인터넷 등에도 해당 식당을 거론하면서 주인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손님을 응대했다면서 허위 사실까지 유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 이 식당 사장님과 손님이었던 피고인의 전화 통화 내용 잠깐 듣고 가시죠. 네, 전에 고기 먹고 그 집인데 안마다에 얼떡시하면서 안 되게 고기값 도로 물려주세요. 아 근데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왜 들어봐? 고기값 당장 물어라. 그럼 네가 우리한테 뭐 고기값을 깎아주든지 우리도 서비스를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뭘 해야지. 생각해보니까 돈은 다 손들어내고 내고 말이야. 저희가 방역수칙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 저희는 칸막이도 다 설치하였고 저희가 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도 우선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쵸 안 되겠어 이거 저희 지금 이렇게 반말하고 니네 있잖아 방역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너네 300만 원이야 몰라?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하면은 때려 가질 거 나가죠 야, 방역수칙 어긴 거는 거기 갖고 손님들이 신고하면 끝나는 거야. 뭘 알고나 잠사해. 야, 네 소송 바꿔. 너 가구야? 바꿔! 저 지금 네 사방 바꿔 했던 저 피고인 목사님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모녀 엄마죠. 모녀 중에 엄마인데 간호사, 또 문학을 또 한다 하고
목사입니다. 뭐 직업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목사는 어쨌든 간에 지금 욕하는 것도 그렇고요.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그것도 정당한 권리 행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당한 권리 뭐 돌려달라고 하고 돈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방역수칙을 위반하지도 않았었어요. 아하. 영상을 보니까 뭐 CCTV 확인해 보니까 뭐 마스크라든지 거리두기 같은 것들 다 준수했던 걸로 보이고 지금 우리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욕이 반복되고요. 그러니까요. 요구와 사항은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 고깃값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고깃값 달라고 하면서 그걸 안 주게 된다면 당신들 300만 원 과태료 매기겠다라고 32,000원. 32,000원요? 32,000원. 아이고 비싸네요. 아유. 상당히 비싸네요. 하여튼간에 겁을 주고 겁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 모양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상당히 사장님이 상당히 좀 힘들었을 것이다. 예. 그리고 블랙 컨슈머의 어떤 정도를 넘어선 상황이 아닌가 또 그렇게 보입니다. 자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엄마 목사님하고의 1라운드가 끝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아이 좀 이따가 또 딸이 전화하네 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누군가 한 사람은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는 걸 기대를 하지 않나요? 보통 엄마 도대체 왜 그래? 그렇죠. 엄마 라는 뭐한 짓이야. 근데 막 이러면서 딸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영수증 좀 쓰여 나 신고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니 우리 저 사장님 아까 마스크도 안 쓰셨잖아요. 사장님 아니 CCTV 보면 전 쓰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안 쓰고 있었잖아. 방역수칙 위반했잖아 라고 하면서 속이 안 좋아서 먹고 토할 뻔했다. 뭐 부글부글 속이 끓는다. 이런 얘기를 또 딸도 하는 건데 그 이유가 옆에 다른 손님 앉혔다라는 거예요. 좀 연세가 있는 손님들 앉혔다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게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실제로 속이 안 좋다는 게 예. 제가 보기엔 그냥 잘 먹고 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 것 같거든요. 이해가 정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저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화를 낸 이유가 왜 우리 자리 옆에다가 노인네들 앉혀가지고 아니 왜 어르신들이 옆에 앉으면 뭐 문제 있나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좀 있으면 늙겠죠. 네, 시간 지나면. 예. 근데 통화 내용 들어보니까 상당히 제가 듣는 것만으로 상당히 스트레스인데 또 이 사람이 뭐 목사에다가 문학 작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허. 그래서 이 작가면은 뭐 이 상당히 지성적이고 글을 쓰는 그런 그 어떤 활동을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 엄마가 저렇게 하면 딸이라도 말려야죠. 아 그럼요. 그래야지 이제 균형이 잡히는데 둘이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똑같네요. 그래서 이 약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어루만져 줘야 되는 그런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 약점을 잡아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형태들. 아마 저 사람들도 저것이 이렇게 방송되고 하는 것을 만약에 본인이 직접 듣는다면 상당히 좀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벌금형이 나왔는데, 야, 근데 이 정도 어떤 정신적인 데미지를 그 식당 사장님한테 입혔는데 벌금형이다. 네, 법원은 어제 공갈미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모녀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씩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그리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또 이 중 한 명은 폭력 범죄 등으로 이전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목사님 겸 이 문학 작가 이 어머니가 폭력 범죄 여러 차례 좀 목소리 들어면 그런 어떤 감이 좀 오잖아요. 처벌 전력이 좀 있었던 거예요. 공갈미수. 공갈은 뭐냐면 돈을 강압적으로 얻으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던 거. 공갈미수가 되죠. 명예훼손, 업무방해. 이 사장님 스트레스 상당히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범죄가 세 가지 정도 되고 전과나 처벌 전력이 좀 있었다 그러면 굳이 이게 벌금 정도가 돼야 될지. 또 이거 사건 좀 들여다보면 한 명이 아니면 두 명이 지금 반복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불법성은 좀 더 크다고 보이는데 글쎄요. 일단은 좀 500만 원 선고된 게 조금 양형 뭐 더 사건 내용을 뭐 정확하게 더 볼 수는 없지만 또 계속 부인했다고 하거든요. 합의도 안 됐고.
그런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갑질 목사 모녀 또 이 500만 원 벌금 선고도 불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2심에 항소를 제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항소했군요. 네. 아하, 이런. 자, 그런데 말이죠, 양 변호사님. 이 모녀, 크게 뭐 반성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은. 1심 재판 최후 진술에서 엄마는 그나마 딸은 용서해달라는 얘기는 했어요. 어린이가 다른 상처를 좀 배워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또 딸이 아니 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사도 갔고 요즘 뭐 저기 배달 어플 같은데 평점 나쁘게 주는 거 많이들 하는데 이걸 굳이 갑질이라고 보도한 게 너무하다라고 좀 억울하다는 입장을 또 딸은 여전히 유지를 했네요. 허허. 자, 지금 이렇게 피고인들의 얘기까지 들어보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갑질 피해를 직접 온몸으로 겪으신 식당 사장님의 얘기 잠깐 듣고 가셔야겠죠? 단순히 뭐 그냥 비판하고 이런 것도 그냥 무작위로 다 고소를 해가지고 그 고소 당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 한 300명인가 몇백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처벌받은 분 있는지는 혹시 아세요? 벌금을 냈다는 분도 계시고 교육으로 끝나셨던 분도 계시고 무죄 받으셨던 분도 계시고. 네, 그 남편분은 좀 어떠세요? 재판 결과 나온 다음에? 좀 후련해 하죠. 이분들이 항소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가게 문 닫은 것도 있고 이제 이거 가지고 저희는 이제 민사 가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박 변호사님, 예. 들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갑질 이걸 한 모녀에 대해서 아이고 왜 그러고 살아 막 이렇게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너희들 고소 이런 이거 혹시 저랑 박 변호사님한테도 저희한테 한다고요? 예. 왜요? 지금 왜 그러셨어요 하면서 막 지적했잖아요. 무고죄가 될 수가 있죠. 그래 되면 예? 무고죄가 될 수 무고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범죄가 될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벌금이 될 수가 있지만 계속 좀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쌓이면 실형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피해자들이 지금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항소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본인이 뭐 전혀 반성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소심에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검찰이 가만히 안 있다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진짜 이 사장님이 꼭 저희에게 이 말씀은 꼭 해주세요라고 부탁하신 게 있는데 합의를 보실 수 있었대요. 당연히 사장님이 피해자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합의를 않고 이렇게 재판을 진행했던 게 갑질을 하면 이렇게 법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증거를 꼭 남기고 싶으셨다는 거죠. 자, 교수님, 그리고 이걸 세상에 이 누리꾼들 뭐 자기들 조금 뭐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 다 너 고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가평 계곡 사건 이은혜가 생각이 나네요. 아유, 그 교수님 교수님한테 혹시 예. 왜냐하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은혜도 네티즌들 상대 수백 명에 대해 가지고 다 고소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지 이은혜하고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고소를 남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통상 일반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뭐 이렇게 통지가 오거나 뭐 법원에서 문서 오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데 이제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들 고소를 해놓고 너희들 한번 심적 고통을 받아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돈을 갖다 내라. 이런 정도가 된다면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습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고소 고발 건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정말 해야 될 수사를 갖다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상습적인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좀 그냥 정도껏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서요. 자, 다음 사건 연구소 이어가겠습니다. (2013년) 겨울의 어느 날 20대 남성은 서울 강남 한복판의 한 학원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건물 앞을 서성이던 그때 30대 여성이 나타났고 얘기 좀 하자며 말을 건넵니다. 여성은 기다린 남성에게 3층에 다녀올 테니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남성은 온 힘을 다해 뛰어 올라갔고 여성보다 먼저 3층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 남성, 왜 이토록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어긋난 짝사랑, 여교사 스토킹 살인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이게 2013년 12월에 벌어졌던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하필이면 이게 또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 피해자와 가해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던 거죠? 네,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 22살 남성 유 씨는 피해자 조 씨를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2009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충북 음성군의 한 대안학교 학생이었는데요. 당시 진학지도 교사였던 이 조은혜 씨를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는 이 모습에 호감을 갖고 짝사랑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조은혜 씨는 두 사람의 사이를 선생과 제자로 규정하고 선을 긋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 씨가 조 씨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계속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고 이에 답하지 않으면 온갖 욕설까지 하면서 그녀의 집까지 찾아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군요. 사실 이 뭐 학창 시절에 뭐 선생님 짝사랑하는 거야 뭐 누구나 다 경험이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 피해자 조모 씨도 야, 너는 학생이야, 나는 선생이야. 선을 확실히 그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미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이지 그런 거 전혀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 전화를 한다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했을 때 답장을 안 하면 그걸 또 욕설은 협박으로 나섰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꾸짖었더니 이제 학교도 잘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 씨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 유 씨 부모님에게 사실을 알렸다라는 거고 꾸지람을 듣고 학교를 결국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 씨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참, 그러니까 여기서 제동을 걸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그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학생이 유 씨죠. 유 씨가 2011년 3월 달에 자신이 이 조 선생님하고 조 씨 선생님하고 사귄다고 학교 관계자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아이고. 그 메일에 대해서 이 조 씨 입장에서는 뭐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마 그때 살해의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cm 넘는 그런 어떤 흉기를 들고 이 선생님 있는 집에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이제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살해는 바로 하지 않고요. 목을 조르려고 하다가 다시 또 성범죄, 강간 같은 거를 하려고 마음 먹고 침대에 눕혔는데 또 범행은 다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범행은 포기하고 집을 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해자가 이 피해자 선생님에게 저런 짓을 하려고 했는데 조모 씨가 흐느끼면서 살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뭐 순간적으로 그때만큼은 마음이 약해졌는지 미수에 그쳤잖아요. 자, 거기서 일단 스톱을 했지만 자, 지금까지만 이 내용을 들어봐도 이 유모 씨라는 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많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유 씨 부모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는지 2011년 2월 대학병원 정신과에 유 씨를 데리고 갑니다. 그 결과 유 씨한테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미행이나 폭력 등의 이상 행동을 반복하는 망상장애 외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집요하게 매달리고 집착하는 행동도 이 망상장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유 씨는 이후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교수님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 진단만 내리고 이 부모가 미국으로 이 도피 유학을 보낼 게 아니라 이때 만약에 법적 처분을 제대로 받았더라면 그리고 또 아마 뭐 부모들이 아유 뭐 선생님 우리 애 좀 한 번만 선처해 줘 뭐 손이 발휘되도록 또 빌지 않았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한 그 10년 전에 이 사건을 제가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보게 되면 사실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 쪽에 그 아버지가 이제 계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좀 사랑으로 이 나이도 어리고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용서해주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해결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이 그 가해자인 그 유 씨 부모 같은 경우는 아들을 퇴원시켜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그쪽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그 간호학과에서 그 공부를 하게끔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정신 그 질환과 연관돼서 망상장애 진단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 이 여교사에게 호감을 지나쳐서 어떻게 보면 이 결혼 뭐 해달라 하는 이런 그 요구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이 그 가해자가 성장 과정에서 받아야 될 어떤 사랑과 관심 같은 것이 상당히 좀 뭔가 본인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그 가해자가 저런 어떤 집착을 하게 된 그런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채팅창 보니까 이미 몇몇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양 변호사님. 일단 미국 모 대학 간호학과로 그냥 거의 도망치듯 유학을 보내서 일단 분리는 했습니다만 그런다고 이게 멈춰졌겠습니까? 안 멈춰졌다라는 거죠. 지금 유 씨는 미국으로 사실 그렇게 가서 나는 이렇게 불행해졌는데 나는 불행해지고 이 조 씨는 행복해졌다라고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이 커져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도 이 사실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동문이 이 유 씨한테 선생님 사실 결혼하기로 했단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로 결혼한 게 아니라 좀 이제 포기해라, 마음을 비워라. 라고 양 그렇게 변호사님,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이 저 화면이 피해자의 당시 이 싸이월드 미니 홈피에 네. 가해자가 남겼던 협박글이었다는 겁니다. 저렇게까지 자, 보시면 나는 힘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행복한 저런. 예,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라는 거예요. 예. 자, 지금 박 변호사님 저 화면을 보니까 진짜 뭐 일단 이건 진짜 시한폭탄이었네요, 이미. 그렇죠. 예. 지금 유학을 간 거잖아요. 갔음에도 불구하고 협박 메일을 한 400여 통 남겼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뭐 미워서 죽이고 싶다. 다 죽여버릴 거다. 네 아이 남편도 반드시 뭐 결혼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내가 너 못 찾을 생각하냐? 웃기지 마라. 반드시 찾는다. 너는 내 여자다. 누구한테도 못 준다. 졸업할 때까지만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라고 400통 이상의 협박성 메일이 갔었고요. 또 게시글 또 많습니다. 샘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서 행방이 묘연하다. 며칠째 계속 찾아다니고 있다. 아이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세상에. 또 프라이즈 얘기하면서 저 살인의 추억이죠. 저 포스트까지 올리면서 조 씨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떤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이제 사달이 납니다. 예. 저렇게 협박을 했던 피해자, 왕년에 자기의 선생님 이 조 씨의 직장을 알아냅니다. 그러면서 결국 범행을 계획하고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입국을 해가지고 결국 실행을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조 씨의 직장 주소를 알아낸 유 씨는 조 씨를 찾아가 다시 한번 사귀자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조 씨에게 스토커로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격분해서 또다시 살인을 계획하는데요. 바로 다음 날 2013년 12월 18일 유 씨는 과도를 품에 감춘 채 조 씨가 근무하는 강남의 한 어학원 건물 주변에서 그녀가 퇴근하길 기다립니다. 저녁 7시 15분 무렵 조 씨를 발견한 유 씨는 건물 안으로 바로 따라 들어가서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릅니다. 조 씨는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요. 무려 14차례나 찔렀는데요. 더 끔찍한 건 시신을 미리 봐둔 이삿짐 운반용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 근처 계단에 숨겨놓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들으신 것처럼 피해자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건너와가지고 저 짓을 한 겁니다. 결국 이 피해자는 예비 신부였던 거잖아요. 예?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결혼을 하는 것은 그 친구가 이 그 유 씨에게 단념하라고
이제 그 선생님도 이제 결혼을 하니까 너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단념을 시키려고 해줬던 말인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트리거가 이제 됐던 건가요? 끓고 있던 그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것이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어떤 그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심리적인 방향은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네가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사실 나는 미국에서도 내가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내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를 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바로 상대의 탓이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살해하는 그 수법이라든가 이것을 보게 되면은 정말 아주 잔혹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한 것으로 봐서는 이 사람은 이 사랑이라는 것과 소위 얘기해서 어떤 사람을 소유하는 것 그것에 대한 어떤 구분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사건 당일 밤 그나마 다행으로 바로 검거는 됐어요. 왜냐하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바로 또 본인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범행을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인이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에 출동해서 먼저 조 씨의 시신부터 찾았고 그 범행 현장에서 별로 떨어지지도 않은 곳에 골목길을 그냥 배회하고 있었는데 특이한 건 이제 피해자인 조 씨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3개월 동안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다시 교제하고자고 했는데 거절당해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또 범행 사실은 자백을 했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자, 법원은 유기징역으로 35년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간호학도입니다. 해부학을 배운 사람이 유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살해를 했다라는 거. 또 살해하기 전에 이 400차례 이상의 이메일 등등 재질이 불량하다고 했는데 다만 무기징역이 더 극형이 선고 안 된 이유는 정신적 부분이 좀 가만히 된 것 같습니다.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좀 앓고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 또 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무기징역이 아닌 35년형이 선고가 됐고 당시 아마 22살이었어요, 유 씨. 그러니까 57세면 또 사회로 돌아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이건 마지막으로 양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9년 전 사건입니다. 9년 전과 비교해서 스토킹 스토킹 사건에 대한 인식 또 이게 얼마나 개선이 됐을 것인가. 이미 지난해 수많은 교제 살인 사건을 보셔서 알겠지만 과연 무엇이 나아진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 최근 법무부가 스토킹 범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걸 추진한다. 이거 양 변호사님이 매번 하셨던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로서는 신고를 하게 되는 게 우리 그 지역 환경, 주거 환경상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뭐 전자발찌는 스토킹 범에게 이것도 결과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전자발찌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인권 침해 소지가 최소한으로 해서 가해자 피해자가 확실히 떨어져 있을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정 기간이라도. 그래서 확실히 피해자의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피해자가 뭐 신고할 수 있는 시계 같은 거 차고 스마트워치 차고 있어도 그걸 가해자가 오는 걸 보고 스마트워치 눌러서 막으면 늦죠. 어떻게 막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분위기 바꿔서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연이은 총격에 놀란 시민들이 황급히 대피하고 있습니다. 겁에 잔뜩 질린 소년도 아버지의 옷깃을 꼭 잡고 뛰어가고 있는데요. 도로 곳곳엔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또 가슴 아픈 사건이네요. 네, 당시 현장엔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기념한 축제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한 남성이 퍼레이드를 즐기러 온 군중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난사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최소 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여장을 하고 이어폰을 낀 채 현장을 빠져나가는 치밀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 범행을 암시하는 말까지 남겼다는데요. 경찰의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a family member reported that Cremo said he was going to kill everyone, and Cremo had a collection of knives. The police responded to his residence. The police removed 16 knives, a dagger, and a sword from Cremo's home. 징후가 보였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과거 유튜브에도 이번 사건을 암시하는 듯한 영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경찰은 로버트 크리모라는 20대 남성을 특정하고 이날 오후 시카고의 한 고속도로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용의자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연기가 납니다, 저거. 네,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사이 자동차 한 대가 속도를 높여 터널을 빠져나옵니다. 이후 뿌연 연기는 터널 주변 일대를 모두 뒤덮고 있습니다. 산사태인가요, 뭔가요? 네, 맞습니다. 중국 남부 쓰촨성 일대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건데요. 흙과 바위 등 산사태로 인한 파편들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터널이 꽉 막혀버린 겁니다. 당시 터널에 있던 운전자는 무속도를 높여서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이 사고로 당분간 인근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모두 폐쇄됐다고 하네요. 네, 예. 빠르게 복구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다음 미국으로 가보시죠. 초콜릿이에요. 저 그래서 초콜릿을 한가득 붓더니 저게 금방 동그란 원으로 바뀝니다. 지금 보면 기다란 막대기가 있죠. 저건 다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 남성 도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자, 머리 모양을 덧붙이고 눈동자까지 넣어주니까 이거 뭔가 알 것도 같긴 알 것 한데 같은데 모르겠는데. 아니 저 검은 줄무늬를 보면 타이거. 호랑이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계속해서 분주하게 손을 놀리고 있는데요. 엄마 호랑이를 뚝딱뚝딱 만들어냅니다. 조각인 줄 알겠어요. 그렇죠. 말을 안 하면 저게 초콜릿이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호랑이뿐만 아니라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악어, 그리고 용. 못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한 작품 만드는데 이틀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세상에. 우리 양원보 앵커 얼굴을 한번 주문해 볼까요? 갑자기 왜 제 얘기를? 네. 예. 양 변호사님 별로 예. 그렇게 써 있었어요. 왜 저를 진짜? 탓하세요? 그러네. 여기 원고에 그렇게 돼 있구나. 예.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엔 달리는 차가 아니고요. 달리는 침대를 소개하겠습니다. 울퉁불퉁한 숲길도 달릴 수 있고요. 누워서도 어디든 갈 수 있는데 보기엔 허술해 보이지만 아주 특별한 기능까지 숨겨져 있습니다. 저렇게 오프로드를 달리면 잠이 오겠습니까, 저거? 예? 어쨌든 저렇게 병원에서 보신 것처럼 침대 등받이도 쭉 올라가고요. 360도 빙글빙글 카메라 돌린 게 아니라 침대가 돌았어요. 비가 올 것을 대비해 보시는 것처럼 천막도 칠 수 있고요. 손가락으로 까딱하면 그늘 아래로 옮겨서 낮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자면 안 되나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저분이 중국의 맥가이버랍니다. 구유평 씨라는데 딱 일주일 만에 침대 차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아침잠이 많아서 학교에 자주 늦었답니다. 그때 그럼 난 침대에 누워서 학교에 가면 어떨까 하는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쌀데기 없는 꿈을. 어쨌든 굳이 그런 꿈을. 예. 그러게 이 침대를 타고 이제는 마을 곳곳을 누비면서 낚시왕이 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5번째 픽 동물 호주로 가보시죠. 네, 배가 고팠는지 맛있게 우유를 먹고 있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 양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리엔 붕대가 감겨 있고 머리에도 다친 흔적이 보이는데요. 붕대 때문인지 잘 걷지도 못하고 픽 주저앉아 버립니다. 픽, 어쩌다 저렇게 다친 거예요? 네, 사실 이 양은 태어난 당일 트럭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당시 두 다리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어린 양을 살리기 위해 다리를 수술하고 정성껏 보살핀 결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회복력을 보인 겁니다. 이제 확실히 확연히 나아졌네요. 맞습니다. 단 석 달 만에 부상을 이겨내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정말 대견한데요. 더 좋은 소식은 곁에 있는 두 마리의 양과 함께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젠 다친 적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건강한 모습이네요. 자, 마지막 일본으로 가보시죠. 네, 하얀 손뭉치처럼 귀여운 사모예드 모모노스케입니다. 그런데 견주가 강아지의 털을 한 움큼 잡으니 숭덩하고 엄청난 털이 뽑혀 나오는데요. 아이고야. 마치 솜사탕을 뜯는 것처럼 털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보호자 손에는 순식간에 털뭉치가 생겨버렸습니다. 탈모?
탈모는 아니고 털갈이를 하는 건데요. 네, 강아지들은 매년 초여름이나 가을에 털갈이를 하는데 특히 사모예드는 이중모의 모량이 많은 견종이라 털 빠짐이 유독 심하다고 합니다. 모모노스케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견주가 사모예드의 털갈이를 처음 경험했던 겁니다. 처음 봤으면 좀 놀랐겠네요. 네, 놀란 견주가 이 모습을 SNS에 공유하면서 해당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됐는데요. 그러자 털갈이의 달인이 된 사모예드의 보호자들이 이 털로 스웨터도 만들어 입는다는 농담과 함께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가박땡 이벤트 당첨자 소개해 드려야죠. 이 사반 가족 희미님인데요. 대만 분이십니다. 대만에서 오셨는데 사건 반장 보면서 한국말을 배우신대요. 자,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보여주시죠. 자, 서울 명동의 한 백화점 입구 앞입니다. 모자 쓴 저 남성. 사람들이 오고 갈 때마다 문을 잡고 열어주고 있는데요. 백화점 직원 도어맨인가 싶지만 복장 보니까 아닌 것 같죠. 자, 희미님이 친구 기다리다가 찍으셨다는데 5분여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저렇게 문을 열고 닫고 하시더란 겁니다. 자, 사건 반장 보면 한국엔 나쁜 사람들이 많나 보다 하다가도 저런 분 보면서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하다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좋고 친절하고 정말 좋아요.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하고 안전한 밤 되시고요. 비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폭우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